그럼 이제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 자, 이걸 보면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 자산 중에서 언제 현금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될 수도 있고 한 몇십 년 동안도 아직 내가 현금화는 상상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기타 비유동 자산인데, 자, 첫 번째가 임차 보증금이라고 있죠. 자, 임차 보증금이라는 건 임차는 뭔가를 빌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지 월세로 사무실을 빌려요. 아니면 집을. 그럼 여러분들이 보증금 걸 건데 여러분이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 거는 거죠. 그걸 임차 보증금이라는데, 여러분이 그럼 그 건물에서 나갈 땐 그 돈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인 것처럼 임차 보증금은 내 재산이에요. 근데 이 보증금이라고 쓴다는 건 내 돈을 보증금으로 걸었으니까, 그럼 이 돈이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임차보증금 개정 과목은 생각할 수 있는데 얘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개정 과목이라는 걸 잊지 말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전세권. 자, 잘 보세요. 전세권 있죠? 지금 전세권 보고 있는 분류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에요. 무형 자산이 아니죠. 지금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자, 이 전세권으로 분개할 일은 절대 없어요. 한마디로 시기에 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론 시험에 다음 중 무형 자산이 아닌 것에 얘가 자주 껴 있어요. 얘는 기타 비유동 자산이니까 전세권을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봤다라고 기억하는 게 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무형 자산인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세권을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 봤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혹은 무형 자산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전세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었다, 이렇게 이 개정 과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끝났으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유동부채로 갑시다. 자, 유동부채의 개정 과목은 거의 대다수가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가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럼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의 첫 번째 매입채무가 있죠. 자, 매입채무 개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지급범위인데, 이 매입채무는 우리가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샀을 때 대변에 외상하면 외상매입금이고 어음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이다라고 하는 이 개정 과목이죠. 이건 우리가 매출 채권할 때에 같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쓰는 건 상품 원재료 이걸 샀을 때만 하는 건데, 그럼 상품 원재료가 아닌 나머지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둔 게 우리 67페이지의 네모박스인데, 자, 우리 과거 매출에서 했을 때 상품이나 제품 매출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죠.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하면, 그러면 외상하면 외상 매출금, 어음 받으면 받을 어음, 이 두 개가 매출 채권이죠. 그런데 상품이나 제품 외 나머지를 파는 거예요. 이 앞에 뭐 건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팔 거예요, 시험에서. 그럼 우리는 외상으로 하든 어음을 받든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니까 기타 채권인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매입에서는 상품이나 원재료 샀을 때만 우리는 외상이면 외상 매입금, 어음 발행하면 지급어음, 이렇게 매입 채무 개정 과목을 쓰고, 상품이나 원재료 외에 구입을 하는 경우는 외상이든 어음이든 구분하지 않고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다 아니다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아래 미지급금은 방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외상이나 어음 거래 때 쓰는 거고,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볼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볼 거고. 자, 선수금 이거 본 적 있나요? 우리 선급금 할 때 봤죠? 먼저 선 줄급자 그건 선급금이고, 선수금은 먼저 선 받을 숫자.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걸 물건 팔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걸 받으면 우리는 차변에 돈 받고 대변에 부채로 선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도 우리는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 잊지 말자라고 했어요. 자, 다음 선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선수수익. 선수수익은 결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의 발생과 이연은 결산 때 보는 거니까 얘는 통째로 결산 때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자, 이 예수금은 제가 당좌자산 계정 과목 끝나고 선납세금 이야기하면서 같이 한번 봤었었죠. 그럼 예수금은 우리 회사가 대리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징수한 금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책에서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 위해서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는 거,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 그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아무래도 돈을 떼이면 그거는 세금 미리 낸 거예요. 선납세금. 그럼 이 선납세금은 자산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산 적혀 있으면 선납세금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금은 부채라고 문제 안 적어 줄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이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 징수한 거고, 원천징수 당하면 세금 미리 낸 거니까 선납세금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우리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뭐 단기 대여금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자, 얘는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내년인 거. 그럼 앞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가수금. 가수금은 가지급금 하면서 가수금을 같이 봤었어요. 월임 모를 돈이 보통 예금에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통장 잔액하고 장부 잔액을 맞춰야 되니까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썼다가 쓰고, 아니 죄송해요, 차변에 돈 들어온 거 쓰고, 그리고 대변에 어디 이유 왜 들어왔는지 써야 되는데 모르겠다, 가수금이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원인을 밝히면 이렇게 가수금을 지우고 대변에 그 이유를 써준 거다. 이게 가수금 계정 과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못 봤던 계정 과목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있네요. 얘 별 표시해 놓고 우리 시험에 나올 거예요. 사실 이거 제가 매 수업할 때마다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나와요. 우리 바로 앞에 회차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처럼 4개 시험 보는데 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했고, 4개 시험 중에 2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자, 유동성 장기 부채가 어떤 건지 볼게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4월 1일 날, 자, X1년도 4월 1일 날 2년간 우리가 100만 원을 차입해요. 차입을 해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만기가 언젠지를 확인해야, 내년이면 우리는 단기, 내년이면 장기라고 할 거죠. 그럼 만기를 확인해 보니까 X3년도 맞죠? 3월 31일이 만기네요. 자, 그럼 우리는 자, 돈을 빌렸으니까 뭐 예를 들어 차변의 보통 예금 100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우리는 지금 만기가 내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 지금 분계는 오늘 날짜 X1년도 4월 1일 날 사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장기 차입금 A라는 거래처한테 돈 갚아야 된다라고 써둘 거예요. 자, 그랬다가 자, 우리가 X1년도 12월 31일 날 자, 우리는 12월 31일 결산일 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상태를 전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공정가격이 높아졌으면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런 것처럼 기말에 보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오거나 빌려준 것도 만기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이거 체크를 하는데 얘는 내년에 만기가 아니죠. 지금 만기가 이 날짜니까 그러면 얘는 비유동 부채로 있으면 되니까 이때는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어요. 아무런 그냥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X2년도 12월 31일 날 이제 체크를 했는데 X2년도 12월 31일 날 이 부채에 대해서 봤더니 만기가 내년 3월 31일이네. 그럼 만기가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그럼 내년 중에 갚아야 되는데 이걸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비유동 부채죠. 자, 우리는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꾸는 걸 우리는 유동성 대체라고 해요. 유동 자산이든 유동 부채든 이걸 비유동 자산이든 비유동 부채를 유동 자산이나 비유동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거. 비유동을 유동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대체한다는 건 계정 과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얘 바꾸려면 일단 지워야 되겠죠. 지우려면 반대쪽으로.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A라는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이때 사용하는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얘 100만 원이라고 쓰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부채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바꿔주는 유동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이것도 부채니까 나중에 돈 갚아야 되잖아. A라는 회사한테. 그래서 거래처를 꼭 써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결산 문제에 얘 엄청 좋아요. 내년에 만기인 것만 찾아서 그 부분만 유동성 대체하는 문제로 참 자주 나오는데 그럼 내년에 만기인 것만 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자연스럽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나중에 인지가 안 되는 분한테 제가 대놓고 이 분계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그냥 이 분계 틀 외우고 결산 문제 봤는데 장기 차입금 적혀 있으면 얘 그냥 이렇게 분계하라고 말해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 문제라도 맞춰야 될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우리 이 아빠도 그래서 2개 나오니까 2개 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가 잘 나오는데 알고 하면 좋고 모르겠으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둘 다 꼭 거래처 써야 돼. 그러면 네 해놓고선 계산까지 문제 풀러 가는데 거래처 쓰는 거에 끈기가 떨어져서 많이 안 써요. 우리 시험 보는 순서가 특히 세무이급은 일반 전표 5개 풀고 매일 매출 전표 5개 풀고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니까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흐르고 나면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거래처 써야 된다는 끈기를 잃는지 여기 거래처를 참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끝까지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걸 나중에 상환할 때 자, 지금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에요. 지금 우리 계정 과목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이 계정 과목은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 3년도 3월 31일 날 문제 나올 때 정기말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 100만 원을 금일 현금으로 상환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문제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글자 보이나요? 문제는 안 보이죠? 그래도 유동성 대체하였던 장기 차입금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해뒀다라는 걸 생각해서 얘 갚았으니까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준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 부채라는 걸 아는지도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 계정 과목 앞만 봐도 제 눈에는 유동성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는데 다른 분들 눈에는 장기자가 눈에 먼저 들어오나 봐요. 자, 얘는 유동 부채다라는 걸 기억해서 앞에 얘는 유동성 있는 장기 부채니까 유동성이 있네 생각해서 유동 부채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유동 부채라는 걸 아는지 그런 질문도 자주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유동 부채가 끝났어요. 저 부채 휙 하고 지나갈 거라 그랬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본 건 얘밖에 없어요. 그죠? 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비유동 부채. 자, 여기로 와서 자, 처음 보이는 게 사채가 있네요. 사채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사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우리 알겠죠? 그럼 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제가 쓰면 아래에 꼭 거래처를 쓰면서 이 계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꼭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장기 차입금이다라고 해서 거래처 쓰는 이거는 특정인에게 금전을 차입하다라는 의미죠. A라는 사람한테 얼마를 빌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사채를 가지고 보면 자, 이 사채는 원래 과거엔 그냥 회사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회사 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사자인데 또 앞에 회자 모임 회자를 쓰니까 이중으로 된다라고 해서 회계에서는 그냥 사채로 바꿨고 자, 여러분들이 TV에 보면 돈 빌려주는 거 있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건 개인 사자고 사채고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건 회사가 채권 마련해서 돈 빌려고 하는 회사 사자예요. 그럼 얘는 회사채인데 상법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채라고 글자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회계에서는 사채라는 이름을 써요. 그럼 이 사채라는 건 뭐냐면 얘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 이게 우리 사채예요. 사채는 특정인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 지급일에 이자 주고 만기일에 원금 갚을게 라고 하면서 그냥 발행하는 거고, 그럼 그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만기면 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사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사채는 자, 우리가 좀 봤을 때, 자, 우리는 회계니까 장기 차입금 이때에 그냥 장기 차입금이다 그래처만 쓰지, 우리 일상생활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차용증 같은 이런 증서들을 쓰겠죠. 그죠? 돈 빌릴 때는 상대방한테 얼마간 빌리고 이자 언제 줄게 이런 거 쓸 거잖아. 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써보신 분, 실례 씨 써봤어요? 방금 손든 줄 알았어요. 자, 이게 친구들한테 돈 빌려줄 때는 무조건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세요. 왜냐면 친구가 돈 안 갚으면 돈도 날리고 친구도 날리잖아요. 그럼 이거 쓰면은 돈은 찾을 수 있어요. 어차피 친구는 돈 안 갚으면 연락이 안 될 거니까 이거 그 쓰러 가면 얼마 안 해요. 한 1억 정도 하면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공정하는데, 이거 쓰면 거기 법무법인 같은 데 이제에서 공정을 설 수가 있는데, 쓰면 종이에 적어줘요. 그쪽에서 다시 적어서 이제 세부를 만들어요. 그럼 그 내용에 언제 이제 이 돈을 얼마를 빌리는데 갚을 때에 어디 통장에 어느 계좌에 며칠 날 갚고, 이자는 예를 들어 3년짜리다라고 하면 그러면 며칠 날 어느 통장에 얼마 주고 넣고 며칠 날 어느 통장에 이자 얼마 넣고 딱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지키죠? 그러면 얘는 소송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 법원 가면 법원 집행관이 바로 횡령죄로 그 사람 데리고 구속시켜요. 돈 받기 엄청 편해요. 그럼 그 사람 잡혀가면 그 사람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서 빼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니까 난 돈 갚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돈 줘요. 그러면 빼면 되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는 친구와 돈 두 개 다 날리지는 말고 돈이라도 찾게, 그럼 이걸 쓰면 깔끔하죠. 그럼 그 덕에 친구 부모님도 볼 수 있고 친구 배우자도 볼 수도 있어요. 돈 갚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차용증은 이거 못 쓸 짓이에요. 민사 거의 한 10년 걸려요. 친구는 안 나타나요. 친구 가족 데리고 무슨 소송하고 있어. 친구 간의 거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로 깔끔하게,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저도 친구한테 돈 많이 나갔어요.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아시면 피를 토하실 만큼. 근데 그 친구들이 10년 지나니까 이제 한 명씩 연락이 와요. 안 죽었더라고. 살아있는지 이제 연락이 한 명씩 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 차린 애들은 이제 한 명씩 살아가면서 이제 갚을게, 착한 애고. 근데 바로 옆에 같이 강남이 있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오는 놈도 있고, 그런 놈들 이거 썼었으면 전부 다 갔을 건데,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는 방금 제가 이자가 그 원금 만기 이자 지급일 다 적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사채는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돈을 빌릴 건데, 그럼 이걸 빌리기 위해서 나는 무슨 행동을 하냐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 채무증권이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데 이 증권이 권리증서고 내가 돈 갚겠다는 증서 있는 채권 종이를 발행할 거예요. 그럼 이걸 발행할 때에 당연히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얼마 갚을게라는 액면 금액이 적혀 있어요. 액면 가액이 적혀 있고, 액면 가액을 다른 말로 같은 표현으로 표시 가액이라고도 하고 표시 가격이라고도 해요.
또 몇 년간 돈 빌리겠다. 만기가 적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자 얼마 주겠다. 액면 이자가 이자율이 적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 그럼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당연히 빌려주는 건 꺼림칙하겠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아니면 이자를 안 주면 안 될 거잖아. 그래서 이 채권에 관련해서는 채권과 주식 이런 거 관련해서는 상법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법에서 법으로 무조건 액면가액을 만기되면 갚아야 되고 만기 날짜에 그리고 액면 이자를 이자 지급일 적혀 있는 날에 무조건 액면 이자를 줘야 돼요. 만약에 이자 지급일인데 그 채권 가진 사람이 이자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 구자에 돈이 없거나 돈을 안 주면 우리 바로 발행한 채권은 바로 우리 회사를 부도내버려요. 그건 금융부도가 아니고 상업부도가 나버려요. 그럼 우리 회사는 그냥 망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무조건 돈을 갚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정 과목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거에 만기가 도래한 국공사채 이자표라는 게 현금이라고 말할 만큼 100%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은행이나 가면. 그럼 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으면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이자 이 금액 받을 수 있네. 만기되면 이 금액 원금 회수할 수 있네. 그럼 돈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은 없겠죠. 그래서 상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무조건 이 액면 가격만 갚아야 되고 무조건 액면 이자만 줘야 되지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액면 이자를 변경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완전 치명적인 단점이죠. 왜냐하면 시장의 이자는 계속 변하는데 내가 채권 한번 발행한다고 등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발행한 채권은 무조건 이 이자율로 발행해야 된다는 정말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자율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 업종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요.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을 바꿀 바에야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고. 그만큼 그게 더 쉬우니까 못 바꾼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럼 자 예를 들면 금액으로 봤을 때 자, 액면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기가 3년이고 액면 이자율이 10%인 채권을 발행했어요. 발행하면은 나는 매년 100만 원 빌려주면 매년 1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년 뒤에 마지막 100만 원 갚을게라고 말하는 증서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돈 빌려달라고 채권 발행을 해주면 한 분이 제 거 샀어요. 근데 말이 샀다는 표현인 거지 사실 저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준 거 그때. 그럼 이걸 사간 사람은 그래서 장부에 뭐라고 쓰냐면 만기까지 보유할 거면 만기 보유 증권 그냥 왜 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쓸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이자를 10만 원씩 3년간 30만 원 주겠다라고 채권을 발행하면 여러분은 사서 1년치 이자 받고 그리고 이제 난 이자 안 받고 싶잖아. 그러면 또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권은 발행할 때 최소 기간이 3년이에요. 발행할 때 최소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이나 주로 5년, 뭐 길게는 6년짜리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얘가 비유동 부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조건 가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은행에 돈 빌려 준다면 얼마 이자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시장 이자율이에요. 자,
그럼 이 시장 이자율은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자, 이 시장 이자율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자, 첫 번째 10%의 이자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 세 가지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는 경우에요. R 그냥 레이트 약자로 R이라고 쓸게요. 자, 이런 경우를 이제 가지고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해요. 자, 표현은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지만 채권 발행하고 돈 빌려왔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차변에는 내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차변에 예를 들어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대변에는 내가 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왔으면 대변의 계정 과목으로 사채라고 쓰는 거예요. 사채는 사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채라는 계정 과목은 상법이 무조건 액면가로 갚으래. 무조건 액면가로. 그럼 이 액면 가격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사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할 일이 대변에 사채 그리고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 드디어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이 처음 등장했어요. 우린 지금까지 액면가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제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이 처음 나왔어요. 얘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액면 적혀 있는 게 내 거예요. 내 거하고 시장하고 똑같으면 여러분은 시장이든 저 회사든 아무 때나 그냥 편한 대로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발행한 채권하고 내가 수령한 순수령액이 일치하게 되면 이때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액면 발행.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제 72페이지 거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들 다 앞쪽 거 용어들 설명했고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12% 시장 이자율이 12%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내가 발행하는 액면 이자는 이자율이 10%인데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이자는 12%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채권자의 입장이 생각했을 때 저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10%를 받을 수 있고 은행에 돈 빌려주면 12%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돈 빌려줄까요? 은행에 빌려주면 12%의 이자를 줄 테니까 은행에 돈을 빌려주겠죠. 그죠? 그럼 저한테 돈을 안 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법이 무조건 이자도 이거의 10%만 지급하래요. 머리가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한테 돈 빌려줄까? 자, 분석을 해보니까 나한테 우리 당사에 돈을 빌려주면 매년 연 이자가 10만 원인 거예요. 10%라서. 그래서 3년간 하면 총 이자가 30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빌리면 연 이자가 12만 원이고 3년이면 총 이자가 36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돈 안 빌려주는 거잖아. 그럼 이걸 제 표현대로 하면 6만 원 때문에 안 빌려준 거네. 결론적으로. 그죠? 그럼 난 이 6만 원만 해결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나 만기 되면 무조건 100만 원 갚을게. 그러니까 내 장부에도 너한테 돈 빌렸다. 대변의 사채 부채로 무조건 액면가. 얘는 무조건 액면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10만 원밖에 못 줘. 법이 정했기 때문에 30만 원 주는데 너가 6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나 나중에 무조건 꼭 100만 원 갚어. 그럼 너는 나한테 그러면 그 6만 원 빼고 94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94만 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1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은 30만 원씩 30만 원의 총 이자 받았을 때에 그래도 36만 원 받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 6만 원, 아니 6만 원이죠. 6만 원. 이 6만 원을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인데 이걸 나는 지금 선이자 성격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빼고 준 거예요. 빼고 받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사채를 내 액면가보다 작게 순액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할인 발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를 할인 발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사채 차감 계정이라는 건 사채라는 이 비유동 부채 계정 과목을 줄여주는 성격의 계정 과목이에요. 이거 왜 공이 없어? 자, 100만 원의 돈을 빌렸는데 6만 원 까였다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차감 계정은 자기 본 계정의 반대쪽에 있는 건데 사채는 부채라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 부채를 쓰는데 왜 얘는 무조건 100만 원 쓰냐면 여기를 94만 원 받았다고 94만 원이나 쓰면 나중에 100만 원 갚아야 된다라는 걸 외부 이용자한테 알려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100만 원 갚아야 된다라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 100만 원 액면가는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이라고 썼고 무조건이라고 제가 쓰는 건 얘 액면가를 안 쓰면 그냥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건 제가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조건은 얘 아니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얘 100만 원 빌렸는데 94만 원만 받았어요. 왜냐하면 66만 원만큼 할인 발행되어서. 그래서 사채 장부 금액은 항상 내 장부에 적혀 있는 본 금액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 장부 금액은 94만 원. 또 다른 말로 하면 발행 금액은 94만 원이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우리 많이 졸리죠?